아빠, 이거 먹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폭우가 쏟아지는 무덤가 흙탕물 속에 쪼그려 앉은 아이가 퉁퉁 불어터진 초코파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였죠. 오빠, 우리 빨리 가자. 엄마가 알면 또 다리미로 지진다고 했단 말이야.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에서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린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가짜라서 할아버지가 알면 버려진대. 하지만 그 엄마라는 여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무덤가에서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기폭제가 될 줄은. 피보다 진한 끌림으로 시작된 한 할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붓는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메모리얼 파크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들이 차 문을 열자 한진우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한진우의 어깨 위로 우산을 씌우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바닥도 미끄러운데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진우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내 아들 성준이 기일이야. 3년 만에 처음 오는 길인데 비 따위가 대수야? 송구합니다.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됐어. 다들 차에 가 있어. 혼자 있고 싶으니까. 하지만 회장님, 한진우가 눈을 부릅뜨고 수행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썩 물러가.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진우는 검은 우산을 꽉 쥐고 홀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깎인 잔디와 비싼 대리석으로 꾸며진 묘역이었지만 한진우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연을 끊고 살았던 지난날이 빗줄기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준의 묘역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한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막았을 텐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진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묘비 뒤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조그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비닐우비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우비는 어디서 긁혔는지 다 찢어져 있었고 흙투성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빗물에 젖은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퉁퉁 불어 터진 초코파이 하나였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한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아이가 묘비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한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훌쩍이며 남자아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우리 빨리 가자. 엄마가 알면 또 다리미로 지진다고 했단 말이야. 쉿, 다온아. 괜찮아.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갈 거야. 그치만 무섭단 말이야. 엄마가 그랬잖아. 우린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가짜라서 밥값도 못하는 애들이라고. 한진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면 다시 쓰레기장으로 갖다 버릴 거라고 했잖아. 오빠, 나 버려지기 싫어. 한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뒹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번쩍하고 천둥이 치며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진우는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자아이 한가온의 눈매와 앙다문 입술이 죽은 아들 한성준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한진우가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한진우가 아이들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진우가 자신들을 잡으러 온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나 봅니다. 한가온이 한다온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또 도망쳐다오나? 할아버지가 우릴 잡으러 왔어. 으앙, 잘못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한다온이 자지러지게 울며 한가온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산비탈 쪽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잠깐, 거기 서라. 얘들아. 한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아이들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대리석 바닥은 칠순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한진우의 몸이 휘청하더니 그대로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으윽! 한진우가 신음하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가죽 구두가 흙탕물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진우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한다온의 발에서 벗겨진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한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그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이 다 떨어져 너덜거리는 운동화 사이로 붉게 어나이의 발가락 자국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번쩍이는 구두와 아이의 찢어진 운동화. 그 참혹한 대비에 한진우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성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한진우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묘비 앞에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한진우는 기어가듯 다가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비닐 코팅이 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한진우가 흙 묻은 손으로 사진을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아들 한성준이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둘을 양팔 가득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익숙한 아들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진짜 보물들, 가온이 다온이와 함께. 으윽, 흐엉. 한진우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가짜라니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니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아들의 핏줄이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웃던 내 아들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흙투성이가 된 한진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우산을 씌우고 수건을 건넸지만 한진우는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한진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차대. 네. 회장님,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당장 차대라고. 한진우의 호통에 박 실장이 급히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한진우는 젖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성준이 아이들을 키우며 쓴 육아일기와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가 빼곡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린 가짜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릴 싫어한대요. 아빠, 배가 고파요. 꿈에서라도 아빠가 해준 밥 먹고 싶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한진우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남편이 죽고 나서 임신도 못 해보고 혼자 됐다며 가련한 척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진우의 슬픔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진우가 앞좌석의 박 실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당장 찾아. CCTV, 블랙박스, 쥐구멍까지 다 뒤져서라도 그 아이들 내 눈앞에 데려와. 박 실장이 백미러로 한진우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기업 총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렸다가 냄새를 맡은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가용 인력을 전부 풀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그 여자 뒷조사 다시 시작해. 네, 며느님 말씀이십니까? 한진우가 사진이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의 빗줄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핏줄을 쓰레기 취급해? 천륜을 속이고 내 눈을 가려? 한진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손주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까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숨쉬는 횟수까지 전부 다. 검은 세단이 빗길을 뚫고 맹렬한 기세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에서 한진우라는 할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국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서윤희 씨의 최근 행적입니다. 한진우가 거칠게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사진 수십 장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화점 VIP룸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는 모습, 불법 도박장에서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웃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산다더니 사진 속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화려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진우가 사진 한 장을 구겨버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주 살판이 났구만. 내 아들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그때 비서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며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한진우가 책상 위의 사진들을 서랍 속에 쓸어 넣고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사진 속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색이 바랜 검은색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들어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쉬시지 않고. 서윤이가 가련한 척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한진우는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을 누르며 짐짓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래,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냐? 성준이 녀석이 자식이라도 하나 남기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순간 서윤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한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이랑 저한테 아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복이 박해서 남편도 먼저 보내고 자식 복도 없네요. 그런데 내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구나. 네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하던데. 한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윤이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해둔 대답인 듯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보셨나 봐요. 사실은 성준 씨 가고 너무 외로워서 고아원에서 후원하던 아이들을 잠시 데려왔어요. 고아원? 네. 불쌍한 애들이라 거뒀는데
근본이 없는 애들이라 그런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자꾸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한성그룹 손주라고 떠들고 다녀서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서윤이가 한숨을 푹 쉬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다시 고아원으로 파양 보낼 생각입니다. 도벽도 있고 영질이 안 좋아서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핏줄을, 내 진짜 손주들을 근본 없는 고아 취급하며 다시 파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책상 아래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피곤하니 그만 나가봐라. 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서윤이는 안도한 듯 미소를 감추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진우는 책상 위에 있던 옥으로 된 명패를 집어 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명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실장, 차 대기시켜. 저 계집이 아이들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진우가 이를 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으슥한 골목길 끝 다 허물어져가는 붉은 벽돌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한진우는 수행원들을 골목 입구에 대기시키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박 실장과 함께 그 집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창문 너머로 방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가구 하나 없이 쓰레기만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낮에 무덤가에서 봤던 그 꼬질꼬질한 모습 그대로인 한다온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가온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다오나. 엄마 오시면 밥 달라고 하자.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실에서의 조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명품 옷을 휘감은 그녀는 손에 든 쇼핑백들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아우, 짜증나. 그 늙은이가 눈치를 챈 것 같단 말이야. 서윤이는 담배를 입에 물며 아이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니들 오늘 무덤 가서 무슨 짓 했어? 응? 내가 죽은 듯이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자,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가온이 한다온이를 등 뒤로 숨기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서윤이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가온이의 이마를 툭툭 밀쳤습니다. 야, 김가온. 내가 몇 번을 말해? 너희 아빠 없다고. 너희 고아원에서 주워온 애들이라고. 한 번만 더 밖에서 아빠니 할아버지니 헛소리하고 다니면 진짜 고아원에 갖다 버린다? 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밥 줘. 밥. 한다온이 울먹이며 서윤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이는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듯한 말라비틀어진 식은 피자 2조각을 꺼내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에 피자가 뒹굴었습니다. 걔도 말을 잘 들어야 밥을 주는 거야. 이거 먹고 조용히 해. 꼴 보기 싫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피자를 허겁지겁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온은 그 와중에도 더 큰 조각을 집어 동생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손주들이 내 아들이 목숨보다 아꼈던 보물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한진우가 당장이라도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런 천하에 죽이려니. 그때 방 안에서 서윤이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윤이가 전화를 받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창밖으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한몫 챙겼잖아. 근데 한 회장 그 늙은이 촉이 보통이 아니야. 아무래도 낌새를 챈 것 같아. 서윤이가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내일 새벽에 애들 데리고 지방에 있는 무허가 시설로 뜰 거야. 거기 숨겨두면 귀신도 못 찾을걸? 유산 상속받을 때까지는 인질로 데리고 있어야지. 박 실장이 현관으로 돌진하려는 한진우의 팔을 급히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멈추십시오. 이거 놓게. 내 새끼들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박 실장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저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잖습니까?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확실한 증거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내일 새벽에 덮쳐야 합니다.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으십시오. 한진우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거친 시멘트 벽을 짚었습니다. 벽을 긁어내리는 그의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윤이가 TV 소리를 크게 키우고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밥 처먹었으면 구석에 가서 잠이나 자. 아이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을 도륙내던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오늘 밤만 즐거워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한진우가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반지하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했습니다. 그 사이로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안내 데스크 앞에서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한성준의 대학 동기이자 유전자 연구원인 강민수 박사였습니다. 제발 회장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성준이가. 아니, 한 전무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다고요. 약속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나가세요. 보안 요원들이 강민수를 짐짝처럼 끌어내려는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윤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강민수를 발견한 서윤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수? 강민수가 서윤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너 잘 만났다. 네가 인간이야? 성준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데. 서윤이는 즉시 표정을 표독스럽게 바꾸며 보안팀장에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저 사람 내쫓지 않고. 저 사람 죽은 제 남편 이름 팔아서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이에요. 서윤이, 너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입 안 닥쳐? 어디서 행패야? 여보세요. 경찰 불러요. 저 미친 스토커 당장 유치장에 쳐넣으라고요. 서윤이는 강민수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가방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자신의 파멸이 들어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서윤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진우 회장이었습니다. 한진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로 박 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당황하며 급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아, 아버님, 출근하십니까? 놀라셨죠? 웬 미친 사람이 난동을 부려서. 서윤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강민수의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우의 시선은 서윤이가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입술이 터진 강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성준이 친구 강민수 아닌가? 회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성준이가 유일하게 집에 데려와 밥을 먹였던 친구였지. 한진우의 눈빛이 천천히 서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한겨울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의 친구를 사기꾼 취급해? 그 가방 이리 내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든 건 조작된. 내놓으라고 했다. 한진우의 호통에 서윤이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실장이 서윤이의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강민수에게 정중하게 돌려주었습니다. 한진우는 직접 강민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올라가지. 내 아들이 뭘 남겼는지 드러나 보자고. 네. 회장님. 서윤이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와 밀봉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건가? 3년이나 지났네. 성준이가 죽기 직전 저에게 이 물건들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때 해외 오지로 의료 봉사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통신도 터지지 않는 곳이라. 귀국하고 나서야 성준이의 부고와 아이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진우가 박 실장에게 눈짓하자 박 실장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노이즈가 스치더니 이내 헬쑥한 얼굴의 한성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한진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겠네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영상 속 한성준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온이와 다온이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윤희를 조심하세요. 서윤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꺼요. 저거 다 조작이에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거 다 가짜라고요. 앉아. 박 실장이 서윤이의 어깨를 억세게 눌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윤희가 도박빚 때문에 아이들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을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하려 했지만 윤희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숨기고 저를 협박했어요. 제 아이들이 제 핏줄이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윤희는 제가 죽으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입양아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친자가 있으면 상속분이 줄어들고
제가 남긴 신탁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요. 영상 속 한성준이 화면을 향해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친자 확인서와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아이들에게 상속한다는 공증 유언장입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 아이들을 그 여자의 마수에서 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상이 툭 끊겼습니다. 강민수가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의 문서를 한진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한성준 마이너스 한가온, 한다온 99.999% 일치. 그것은 서윤이가 아이들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가짜라고 세뇌시켰던 그 거짓말을 산산이 부수고 아이들이 한진우의 진짜 핏줄임을 증명하는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멍청한 게 이런 걸 준비했을 리가 없어. 서윤이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한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친자 확인서가 구겨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사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들어오라고 해. 한진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들어와 서윤이 앞에 섰습니다. 서윤희 씨, 당신을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비 가리고 경찰청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성준 씨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인 교사라니. 난 몰라요. 이거 놓으란 말이야. 수갑이 서윤이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습니다. 서윤이가 발악하며 한진우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아버님, 이거 다 모함이에요. 한진우가 서윤이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그러나 벼락같이 호통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내 손주들을 짐승 취급해? 네가 그토록 돈 단 한 푼도 주지 못하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안 돼. 내 돈, 내 유산.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서윤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한진우는 다시 모니터 속 멈춰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슬프게 웃고 있었지만 한진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걱정 마라 성준아. 이제 아비가 지킨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법적인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옥 속에 남겨진 상처 입은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곧바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박 실장. 가온이 다온이 데리러 간다. 한진우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품에 안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어제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서윤이를 연행해 간 직후에 반지하 빌라는 폭격을 맞은 듯 난장판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창문 기웃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에는 쥐 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지방 무허가 시설로 팔려갈 뻔했던 쌍둥이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곰팡이 핀 장롱 깊숙한 곳에 숨어 서로의 입을 틀어막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가온이 울먹이는 한다온을 꼭 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쉿! 다온아. 소리내면 안 돼.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해. 오빠, 무서워. 엄마는 어디 갔어? 우리 진짜 고아원으로 가는 거야? 아냐. 오빠가 지켜줄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그때 밖에서 뚜벅뚜벅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장롱문이 열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한진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한 장판 바닥에 최고급 양복 바지가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광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자 아이들은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고아원으로 보내지 마세요. 밥 조금만 먹을게요. 한가온이 한다온의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한진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의 앙상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하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가온이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물었습니다. 저희 안 버려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가짜라서 할아버지가 싫어한다고. 쓰레기장으로 보낼 거라고. 누가 그래? 누가 감히 너희더러 가짜라고 해. 한진우의 호통에 아이들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진우는 황급히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빗물 속에 떨어져 있던 아들이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리 와서 보렴. 이게 너희 아빠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환한 미소를 본 아이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는 가짜가 아니야. 내 아들 성준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내 진짜 손주들이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할아버지가 다 혼내줬어. 가자. 집으로 가자. 한진우가 양팔을 벌리자 망설이던 한다온이 먼저 와락 안겼습니다. 뒤이어 한가온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한진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독한 곰팡이 냄새 대신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냄새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한진우는 깃털처럼 가벼운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반지하 방을 빠져나오는 한진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가 대저택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내리자마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으리으리한 천장과 눈부신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평생 좁은 방에서만 살아온 아이들에게는 별천지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보송보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마치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주눅이 들어 한진우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한진우가 아이들을 넓은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인류 셰프들이 만든 스테이크, 랍스터, 각종 화려한 요리들이 즐비했습니다.
한진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자, 어서 앉아라. 뭐든 마음껏 먹으렴.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쭈뼛거리며 포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컵라면과 찬밥, 식은 피자 조각만 주워 먹던 아이들에게 붉은 고깃덩어리와 집게발 달린 랍스터는 먹음직스럽기보다 무섭고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한가온이 난처한 표정으로 한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먹어본 적 없는데. 한진우가 아차 싶어 당황하던 찰나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2개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저택의 살림을 평생 도맡아온 오 여사였습니다. 도련님들 입맛엔 이게 더 맞을 겁니다. 오 여사가 아이들 앞에 내려놓은 것은 따끈한 소고기 묵국과 두툼한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아빠 냄새다. 한다온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국물을 삼킨 한다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오빠, 이거 먹어봐. 아빠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 진짜? 한가온도 서둘러 국을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무맛, 고소한 소고기 맛. 아빠가 살아있을 때 좁은 부엌에서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숟가락을, 한 손에는 계란말이를 들고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 여사가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한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성준 도련님이 어릴 때 제가 끓여준 묵국을 제일 좋아하셨죠. 입맛 없을 때도 이것만 있으면 밥 2그릇을 비우셨는데 나가서 살면서도 그 맛을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 내 입맛하고도 똑같구먼. 한진우는 자신의 몫으로 놓인 묵국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 얼어붙었던 가슴속 응어리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가 아이들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합니다. 더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빠가 해준 것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 한다온이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해맑게 웃었습니다. 한진우가 가온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물었습니다. 가온아, 다온아, 입에 맞느냐? 네, 할아버지 최고예요. 한가온이 씩씩하게 대답하자 한진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 문득 가온이가 숟가락질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엄마, 아니 그 아줌마 다시 안 와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다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한진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 여자는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못해. 감옥에 갔으니까. 감옥이요? 그래. 너희를 괴롭힌 벌을 받는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다시는 너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없게 할 거야. 정말이죠? 이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한진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엄지 도장까지 꾹 찍고 나서야 아이들은 안심한 듯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거대한 저택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늦은 밤,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이 배를 두드리며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진우의 왼쪽에는 가온이가, 오른쪽에는 다온이가 기대어 새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한진우는 아이들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아이들과 고독에서 탈출한 할아버지. 세 사람은 비로소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진우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준아, 보고 있느냐?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킨다. 부디 편히 쉬어라.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거리는 온통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한진우 회장이 오늘 공개한다는 손주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한 회장이 숨겨둔 손주들을 데리고 나온답니다. 입양하라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핏줄도 아닌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리가 없잖습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장례 안내 방송과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한진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몰라보게 달라진 한가온과 한다온이 서 있었습니다. 와!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전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떨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가온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겨 의젓한 도련님 같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다온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한진우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 50년의 업적보다 더 자랑스러운 제 보물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진우의 손짓에 한다온이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다온의 손에는 작은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자 한다온이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한가온이 주먹을 쥐고 작게 파이팅을 외쳐주었습니다. 한다온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습니다. 가느다란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지자 아름다운 선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명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비록 프로 연주자처럼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아이의 연주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잘한다.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쩜 저렇게 연주를 하지?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흐뭇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다온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아빠가 잠들기 전 콧노래로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다온이 안도한 듯 활짝 웃으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가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고도 없이 단상에 선 7살 아이의 모습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가온입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뿔 달린 도깨비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객석에서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진우도 짐짓 헛기침을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입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매일 울기만 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웃는 법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한가온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 마음을 배우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아이의 진심이 담긴 짧은 연설은 어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진우가 다가와 가온이와 다온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 아이들은 제 죽은 아들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한성그룹의 미래입니다. 제 전 재산과 경영권은 오직 이 아이들에게만 승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우의 단호한 선언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이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던 아이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진짜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TV 생중계 화면 하단에는 한성그룹 3세 경영 승계 공식화 완벽한 핏줄 입증이라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오후 한진우의 리무진이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 메모리얼 파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아빠의 묘를 향해 나비처럼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우리 왔어. 가온이와 다온이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퉁퉁 불어터진 초코파이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아이들이 오늘 받은 예쁜 꽃다발과 자랑스러운 손주 상 트로피가 놓였습니다. 한다온이 묘비의 얼굴을 비비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나 오늘 바이올린 진짜 잘했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줬다? 아빠가 가르쳐준 노래 했어. 들었지? 아빠, 나도 연설 하나도 안 틀렸어. 할아버지가 나보고 최고래. 아빠, 우리 이제 배도 안 고프고 무섭지도 않아.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준대.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아빠에게 말하듯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 발치 뒤에서 지켜보던 한진우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진우는 천천히 묘비로 다가가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사진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한성준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느냐, 성준아. 내 새끼들.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한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가 떠나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네가 무너진 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왜 울어? 한다온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좋아서 그런다. 너무 좋아서. 헤헤. 우리도 좋아. 할아버지 사랑해. 한다온과 한가온이 한진우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진우도 양팔을 벌려 두 아이를 꽉 품에 안았습니다. 한 줄기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마치 죽은 한성준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족들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햇살 아래 세 식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3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완벽한 행복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휑하니
불길한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습니다. 묘비 앞에 놓여있던 꽃다발에서 하얀 꽃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람에 날린 꽃잎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멀리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본가 정원에는 따가운 햇살 아래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정원 파라솔 아래 앉아 한가온과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다온은 그 옆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함께 공을 던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한가온이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체스 말을 옮겼습니다. 체크메이트예요, 할아버지. 한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체스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킹이 가온이의 룩과 나이트에 포위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습니다. 허허, 내가 또 졌구나. 우리 가온이 수일기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는 걸 할아버지가 봐주신 거 다 알아요. 아니다. 네가 잘한 거야. 아비 머리를 닮아서 아주 비상해. 한진우가 껄껄 웃으며 가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이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온아, 어디 불편하냐? 할아버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구나. 어서 들어가서 시원한 주스라도 마시자. 한진우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온이의 코에서 주르륵 검붉은 액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온이가 손으로 코를 막으려 했지만 솟구치는 피는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흘러나왔습니다. 가온이가 입고 있던 하얀 린넨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온아. 한진우가 기겁하며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공을 줍던 한다온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오빠, 오빠 코에서 피가 안 멈춰. 가온아, 고개 뒤로 젖히지 마라. 정신 차려. 한진우가 가온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가온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가온이의 눈동자가 힘없이 풀리더니 스르륵 감겼습니다. 가온이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몸이 한진우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온아, 안 돼. 눈 뜨거라. 가온아. 평화롭던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진우가 가온이를 번쩍 안아들고 현관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 실장, 차대. 당장 병원 가야 해. 빨리. 한진우의 처절한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달리는 한진우의 등 뒤로 다온이의 울음소리가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길 기다리며 한진우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가온이가 쏟은 피가 검게 말라붙어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오 여사가 한다온을 꼭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진우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내 손주놈 왜 저러는 거요? 단순한 더위 먹은 거 아니오? 주치의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겠습니다.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뭐라? 한진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뒤에서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백혈병?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그 끔찍한 단어가 내 손주에게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른 악성입니다. 이미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고칠 수는 있는 거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일 좋은 약, 제일 비싼 치료 다 해보시오.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가온 군의 경우 항암제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선 조혈모세포, 그러니까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골수? 내 거 주면 되잖아. 당장 나부터 검사해. 내 뼈를 깎아서라도 줄 테니까. 한진우가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고령이셔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직계 가족이라도 부모가 아니면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저 어린 것을 그냥 죽게 두란 말이오. 다운 양도 검사해봤지만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증자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 전국. 아니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한진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돈을 다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눈앞에서 죽어가는 핏줄 하나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울먹이며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특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가온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그 윤기나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민머리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 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용히 해라. 애깬다. 골수 기증자 찾았어? 그게 아닙니다. 지금 뉴스 좀 보셔야겠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병실 벽에 걸린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붉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 한성그룹 한진우 회장, 치매 앓고 있나? 입양아 이용해 가짜 손주 쇼 의혹.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한 여자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음성 변조가 되었지만 한진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그녀가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 쇼예요. 그 노인네가 아들 잃은 충격으로 치매기가 와서 오락가락해요. 제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들을 죽은 아들 핏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유전자 검사요? 돈으로 매수했겠죠. 대한민국 재벌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서윤이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한진우의 건강 이상설을 퍼뜨려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성그룹 주가는 이 소식으로 인해 폭락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동정표를 얻기 위한 연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으려니. 한진우가 리모컨을 TV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깨졌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떨구며 보고했습니다. 지금 병원 로비에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손주 쇼를 중단하라며 시위대까지 몰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온 도련님 치료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의료진 출입조차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으로는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고 밖으로는 세상의 비난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도간의 든 쥐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깨진 TV 소리와 밖의 소란스러움에 무균실 안의 가온이가 눈을 떴습니다. 가온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의 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산소 마스크 안에 서린 김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났어?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할아버지가 곤란해진 걸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진우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남은 건 오직 진심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진우가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박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해. 네. 하지만 지금 나가시면 기자들에게 물어뜯기십니다. 상관없어.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가온이는 내가 살린다. 한진우가 유리창 너머 가온이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만 믿으라는 듯 굳건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의 등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겁고 잔인한 시련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침해설이 사실이냐, 가짜 손주쇼에 대해 해명하라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무대 연문이 열리고 한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낡고 수수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부축하려 했지만 한진우는 손을 저어 거절하고 혼자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침해설이 사실입니까? 입양한 아이들을 친손주라고 속인 게 맞습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한진우는 단상 위에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고를 읽는 대신 마이크를 뽑아들고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콧대 높기로 유명한 한진우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한성그룹 회장이 아닌 죽어가는 손주를 둔 못난 할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과 서류 봉투를 꺼내 머리 위로 들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주웠던 아들 한성준이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제 며느리였던 서윤이가 퍼뜨린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한진우가 서류 봉투에서 대학병원 직인이 찍힌 정신감정 소견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제 정신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증명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가온이는 제 죽은 아들 성준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제 진짜 핏줄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바닥에 놓인 서류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한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제 손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제 늙은 골수라도 주고 싶지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지만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더군요. 한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플래시 소리조차 멈춘 정막 속에서 노인의 오열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가온이와 골수가 일치하는 분을 찾습니다.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내놓아도 좋습니다. 제발 제 핏줄을 살려만 주십시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는 노인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끼를 살리고픈 절박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국 각지의 TV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의 여론이 폭포수처럼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하면 저러겠냐. 서윤이가 진짜 악마였네라는 응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진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한 시민들이 골수 기증 서약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병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기증 희망자가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실장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뭐라고? 정말이냐? 네.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한진우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오는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갓 2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한진우가 청년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자니가 우리 가온이를 살려줄 사람인가? 네. 회장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청년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진우는 청년의 손등에 입을 맞출 기세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재산이라도 떼어주겠네.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말해보게. 하지만 청년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을 뿐입니다. 은혜라니? 내가 자네를 아는가? 청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코팅된 명함 한 장을 한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빛바랜 글씨로 한성그룹 대리 한성준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명함 아닌가? 맞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청년이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설을 나와갈 곳 없이 굶주리고 편의점 앞을 서성일 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한가득 사주신 분이 바로 성준 형님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형님이 이 명함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힘들면 연락해라. 형이 밥은 안 굶게 해줄게라고요. 덕분에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까지 갔습니다. 형님 소식을 듣고 절망했는데 뉴스에서 형님의 아들이 아프다는 걸 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한진우는 명함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뿌려놓은 선한 씨앗이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 아들의 아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성준아, 네가 살렸구나. 네가 가온이를 살렸어. 한진우가 청년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청년도 한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는 한진우와 한다온, 오여사 그리고 청년의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램프가 꺼지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는 주치의의 얼굴에 땀방울과 함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식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거부 반응도 전혀 없습니다. 가온군, 이제 살았습니다. 와! 한다온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긴장이 풀린 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박 실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로비에 있는 TV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기 뉴스 좀 보십시오. TV 화면에는 속보 무고죄 추가 서윤이 검찰 송치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서윤이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려는 순간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날개란이 서윤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와 터졌습니다. 아! 노란 계란물을 뒤집어 쓴 서윤이가 비명을 지르며 차 안으로 구겨지듯 밀려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처절하게 몰락했고 선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 머리를 빡빡 깎았지만 혈색이 돌아온 한가온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진우와 한다온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다온이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 오버 더 AIMBOW였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고통의 터널을 지난 가족에게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한진우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8시 한성그룹 비서실은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요한 임원회의가 30분도 남지 않았는데 회장 한진우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서들이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어떡합니까? 회장님 핸드폰도 꺼져 있습니다. 댁에도 안 계신다는데요? 혹시 납치라도 당하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박 실장은 태평하게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걱정들 마세요. 지금 회장님은 회사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업무를 수행 중이십니다. 네, 그게 무슨... 화면이 바뀌고 장소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노란색 녹색 아버지의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정지라고 쓰인 깃발을 든 백발의 노인. 다름 아닌 한진우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제1위 총수의 근엄한 표정 대신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비장한 표정으로 차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자, 멈추세요. 아이들 건너갑니다. 스톱? 한진우가 호루라기를 삑 하고 불며 깃발을 힘차게 내렸습니다. 출근길 바쁜 차량들이 노인의 기세에 눌려 얌전히 멈춰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병아리 떼처럼 우르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한진우를 알아보고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한진우가 허리를 숙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차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교복을 입은 한가온과 한다온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병색이 완연했던 가온이는 이제 머리숱이 까맣게 자라 있었고 키도 한 뼘이나 더 커서 씩씩해 보였습니다. 다온이는 양갈래머리를 찰랑거리며 한진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왔어? 허허,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들 등굣길은 이 하레비가 지켜야지. 한진우가 다온이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온이가 짐짓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안 아프세요? 박 실장 아저씨가 할아버지 무릎 안 좋다고 걱정하던데. 괜찮다. 너희들 얼굴만 보면 아픈 것도 싹 달아나니까. 헤헤. 참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고 잊으면 안 돼. 다온이가 한진우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떡볶이 사주기로 했잖아. 순대랑 튀김도. 잊을 리가 있나. 박 실장한테 학교 앞 분식집 통째로 예약해두라고 했다. 우와, 역시 우리 할아버지 최고.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라. 지각하겠다. 네, 이따 봐요. 아이들이 학교 정문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한성그룹 회장님 맞아? 매일 아침마다 저러시네. 손주 사랑이 지극하시다잖아. 뉴스 봤어? 전 재산사회 환원 약속도 다 지키시고 요즘은 기부활동만 하신대. 한진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핀 주름 하나하나에 편안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업의 주가는 예전보다 떨어졌을지 몰라도 한진우 인생의 주가는 지금이 상한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가 식당. 1년 전만 해도 정막이 흐르던 거대한 식탁은 이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가온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다온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였습니다. 식탁 한편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 한성준의 영정사진 대신 그가 생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일상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성준도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가온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나도 음악 시간에 리코더 불어서 박수 받았어. 친구들이 나보고 음악 천재래. 다온이도 질세라 숟가락을 들고 외쳤습니다. 한진우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허허, 역시 내 손주들이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지 몰라. 아주 장하다 장해. 오 여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찌개를 더 덜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닮으셔서 그렇죠. 어릴 때 도련님도 그렇게 총명하셨잖아요. 그렇지? 성준이 녀석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지. 한진우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득 밥을 먹던 가온이가 수저를 멈추고 한진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느꼈던 그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문득문득 확인받고 싶은 아이의 여린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왜 그러냐 가온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는 거지?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된 거 아니고, 가짜 아니고, 할아버지가 우리 버릴 일 없는 거지? 진짜지? 다온이도 먹던 계란말이를 내려놓고 한진우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한진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온이와 다온이의 곁으로 다가가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온아, 다온아, 내 눈을 보렴. 아이들이 한진우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할애비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진짜 보물들이야. 너희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란다. 한진우가 가온이의 머리를 그리고 다온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피가 섞여서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진짜 가족인 거야. 알겠지? 응. 가온이의 눈에 고여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헤헤. 나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만큼 좋아. 다온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한진우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가온이도 씩씩하게 웃으며 한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진우는 아이들을 양팔에 가득 안고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한성준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한진우의 독백이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행복이라 믿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0의 개수가 아니라 나를 보며 웃어주는 이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있다는 것을.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창밖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택의 거실 창문 너머로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림처럼 담겼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엔딩 크레딧과 함께 쌍둥이의 성장 앨범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든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환한 가족 사진까지.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냉혈한 회장님이 작고 여린 손주들을 만나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참 긴 여운을 남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아기는 결국 비참하게 몰락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왔네요. 비록 으리으리한 회장실보다 학교 앞 횡단보도가 더 어울리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엔딩 속 한 회장님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눈맞춤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가온이와 다온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날들에 영원히 무지개가 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과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